매로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9월 첫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주간 부동산 리뷰 원래 금요일 업로드인데 주말에 업로드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뭐 휴가 갔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댓글들도 있던데 저도 그랬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던 부동산 공급 대책 그게 이제 오늘인 7일날 드디어 발표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일요일날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기 위해 정리를 했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궁금해하시는 거는 수도권에 몇만 채나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냐인데 수도권 6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드디어 이제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영끌 대출해서 집 사시는데 우리도 영끌해서 공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많은 종류의 주택 공급 방법을 고안해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전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것들인데 공공택지, 국공유지, 유유부지, 또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정비사업,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철도부지, 기숙사까지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새로 발굴하고 기존에 발굴해놨던 거는 빨리 하고 또 효율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나왔습니다. 이제 공급 활성화 방안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종합대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9.7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6만 호 추가 공급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6만 호의 정체가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헤드라인에는 6만 호가 아니라 뭐 매년 27만 호 이런 헤드라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순증하는 게 이제 11만 호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것들은 정부가 조기에 착공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기존에 발표를 했던 택지 이외에 정부가 추가로 발굴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6만 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만 호가 정체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비주택 용지로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들이 있죠. 이 공공택지들의 착공을 최대한 일단 빨리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핵심은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간 부동산 리뷰에서 LH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봤던 건데 그게 드디어 이번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LH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를 무조건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팔잖아요. 그리고 민간 시행사, 건설사들이 이걸 사서 공급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존에는 땅을 팔았어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빨리빨리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 침체되고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안 나올 때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땅만 받아놓고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막 반납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럴 일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바로 시공사 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빨라지겠죠. 우리가 그냥 언제 시행할지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3만 호를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니죠. 이미 발표된 택지를 일찍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토지 이용 효율화 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7,000호입니다. 자, 이 토지 이용 효율화는 어떻게 할 거냐?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뭐 200% 내외인 거를 뭐 10%, 20% 더 늘려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순증할 수 있는 물량이 7,000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LH의 직접 시행은 앞으로 LH가 조성하는 모든 택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기존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H가 앞으로 시행사나 건설사에 땅 팔 일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민간이 설계 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H 안단테 브랜드가 아니라 시공사의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은 LH가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용적률을 올려서 7,000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3기 신도시 내에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상업용지, 공공시설 용지, 그 다음에 자족용지, 이거는 이제 뭐 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것도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단독주택 필요해? 상업용지 이만큼 많이 필요해? 의구심을 제기하니까 이거를 비주택 용도인 용지죠. 이거를 주택 용지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00호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택지에 추가되는 물량, 자, 효율화, 용적률 올려서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6,600호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15,400가구입니다. 이래서 이제 합쳐서 22,000채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착공되는 물량 자체는 2030년까지 12만 호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시행해서 더 빨리 착공을 할 거고, 사업 속도 제고 이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한 얘기여서 계속 기존에 나왔던 얘기가 제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업 속도를 더 빨리 하게 되면 직접 시행 플러스 해가지고 한 10만 호 정도가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순증하는 물량은 이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정부가 고심을 하다가 나온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어놓고 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은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23,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남, 강서, 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단지로 재탄생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공임대인데 이거 다시 재건축하면 어차피 똑같이 공공임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300% 내외로 지어져 있겠죠. 현재 이제 2종, 3종 주거지역 기준이니까. 근데 이걸 3종이나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500%까지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300% 뭐 200%에 있는 게 500%로 되게 되면 영구임대로 운영하는 물량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추가적인 공공임대 나아가서 분양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곳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일단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상계, 마들, 하계 5단지 중에 이제 노원구에 주로 많죠. 그래서 하계 5단지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영구임대 640채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640채 플러스 장기 전세를 무려 696채를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량이.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고, 이 늘어나는 물량을 그러니까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으로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중개 1단지 사례도 있네요. 자, 현재 영구임대가 880호였는데 임대 880호에 더해서 공공분양 488호를 늘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 노원구에 있는 것만 아니라 아까 강남이라고 얘기했죠. 수서에도 보면 뭐 수서주공 1단지, 수서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가시다 보면 저기는 어떤 아파트일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거기는 분양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임대만 하던 곳들인데 이거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1단지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수서일 때. 이게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되고 가양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재건축해서 분양까지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다뤄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정부가 보유한 노후 공공형사를 재건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만 호였잖아요.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8,000채가 더 늘어난 30년까지 28,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2만 호에 대해서는 앞서서 뭐 이제 성수 기마대 부진이 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나오진 않았고 조금 새로운 거는 준공이 30년 도가는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는 아예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 주택 더 지을 수 있는지를 무조건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래서 또 추가적으로 8,000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인구 감소 시대 그리고 학령인구 출산율도 줄어들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많이 폐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폐교한 학교에 공공주택, 교육시설, SOC 등을 넣어서
30년까지 3,000채 플러스 알파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어디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빈 땅들이 있습니다. 뭐 유일부지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끌어모아서 또 4,000채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0채는 어디에 짓겠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에 1,800호, 위례 업무용지에 1,000호, 한국교육개발 이거 서초구에 있거든요. 700호, 그 다음에 강서구에 이제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강서구 의회, 강서구 보건소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서 558호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땅이 어딘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여기겠구나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그런 생각 나실 거예요. 아이고, 뭐 예고 기사들 보니까 뭐 태릉 CC니 뭐 여러 군데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유유부지들 또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철도 역사를 활용해서 또 추가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몇 채인지는 이건 숫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개발해서 1인 가구 청년특화 주택 등을 건설하겠다. 창동형 복합개발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들도 나왔는데 이것도 구체화된 건 아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4개 짓겠다고 했고 이 4개는 못해도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2,000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끌을 하면 순수히 추가된 물량이 62,000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가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이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정부가 가진 빈 땅도 찾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도심공공복합 사업 들어보셨죠? 근데 요거를 시즌2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붙여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이제 하나 좀 추가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공공도심 복합 사업의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역세권, 하나는 저층주거지, 그리고 하나는 공장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역세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었는데 저층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거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는 준주거나 이제 상업지역에 어쨌든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비주거의 이제 비율이 뭐 5%, 1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로 아예 없앴습니다. 이미 없앴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상업지역이 원래 20%인 거를 10%로 완화를 했는데 이걸 아예 5%로까지 완화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국토부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도심에 아파트 공중정원 생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5만 제곱 이상이면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이제 비율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5만 제곱이 아니라 10만 제곱 이상이 되어야 공원 녹지 의무 비율을 확보하도록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5만 제곱이거나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세대 기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1000세대를 2000세대로 늘려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원래 이제 1차로 선도지구 지정한 게 공모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게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뭐 작년 선도지구 얼마 지정하고 올해 얼마 지정하고 이렇게 쭉쭉쭉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아예 제한 없이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자체별로 수립한 기본계획사 연차별 정비 예정 물량을 초과하여 정비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접수 수용을 허용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충분한 지자체는 최종적인 구역 지정도 예정 물량을 초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분당, 일산, 평촌, 뭐 중동 3번 보시면 2026년 정비 예정 물량이 이렇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5,000호 이상도 하고 평촌도 3,000호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당은 제외입니다. 다만 분당은 이주 이력 등을 감안하여 예정 물량을 초과하는 구역지적 허용을 미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분당은 워낙 집값이 이제 재건축 때문에 타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물량을 더 주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적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지역들은 어쨌든 물량을 초과해서 올해 더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나오나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절차상의 규제 완화고 이제 마이너한 것들이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 현재 이제 기본계획 마련하고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이게 다 각각 따로 하던 거였는데 요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비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추진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조합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빌려주는 돈을 현재는 18에서 50억 원인데 30에서 60억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에게 무상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원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사업 시행이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총회를 통해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겠다. 원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통합심의 받죠. 뭐 건축심의, 뭐 교통심의 이런 거 다 받은 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받고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통합심의 받고 자산평가도 해, 분양 신청도 해, 그 다음에 총회를 하면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기간 단축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 용적률 완화 해줄까? 인센티브 얼마나 줄까? 이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요거는 좀 신중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면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은 주택시장 영향, 공급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일괄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조금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일단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면 뭐 용적률 자체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제 건폐율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어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 녹지 기준 아까 이제 공공도심 복합개발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의무 확보해야 되는 부지 면적 기준이 5만 제곱에서 10만 제곱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 특례 확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용적률이 꽉 찬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2종, 3종 주거 지역에는 뭐 250%, 300%인데 이미 용적률이 뭐 280%, 뭐 360% 이렇게 된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줘서 거기서 이제 추가로 얼마 짓도록 해주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공업 지역에도 적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중공업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현황 용적률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포함될 경우, 자, 가령 2종 주거, 3종 주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대지의 용적률 건폐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겠다. 이건 뭐냐면 3종 주거, 2종 주거 각각의 이제 용적률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중평균하겠다는 거는 전체 면적 중에 3종 주거 지역의 면적이 더 많으면 이 면적에 비례해서 전체의 용적률 건폐율을 계산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도심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업무 시설,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비아파트로 전환하는 거를 좀 추진하겠다. 이제 비아파트로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도생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거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어진 곳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일단은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들도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쉽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제 공급 대책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봤고, 그 다음에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수요 억제 방안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큰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규제 지역이 있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LTV 50%, 그러니까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요거를 40%까지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그대로 70%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LTV 상관없이 6억 제한이 된 마당에 이 40%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강남 3구,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갭 투자족의 실거주를 불편하게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주택자들도 전세 대출이 나오긴 합니다. 전세 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이 보증기간에 따라서 전세 대출 한도가 좀 달랐어요.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나왔고 주금공이 2억 2천만 원까지, 허그가 2억 원까지 나왔는데 1주택자는 무조건 전세 대출을 2억 원까지만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령 제가 뭐 9억짜리 집에 5억 전세를 맞춰서 4억, 내 돈 4억만 들여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수 중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갭 투자했으니까 내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았던 분들은 1억 원 내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거주할 때 나오는 대출, 전세 대출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게 토어제를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토어제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토어제를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토어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이 있는 지역이 가령 뭐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위례 같은 곳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뭐 투기 위험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면 이런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시다가 각각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걸쳐 있는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주택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 성향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시도 내 허가구역 지정 가능토록 개선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에만 지정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강남 3구 용산인데 이걸 뭐 한강벨트로 확대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아니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짝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고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민주당 이제 인물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서울시장을 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토어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 성동 이런 데 토어제로 지정하고 싶으면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을 묻긴 묻겠지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법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법 개정하기가 참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내용이 정말 많은데 보도자료 전체 원본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시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빠르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나름의 총평을 해보자면 파격적인 대책이 좀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택시장이 그렇게 유기실 대출 규제 이후에
눌려는 있지만 실거래가 나오는 걸 보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어떤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급 대책이 아주 강력하게 빡 나와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조금 숨고르기 가겠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공급 대책 별거 없네? 이러면 집값 더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핵심은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제가 이제 순증은 62,000호밖에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착공 물량 자체는 5년 동안 27만 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존 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11만 호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착공 물량이. 그래서 빠르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을 텐데 그래도 순증하는 절대량 자체는 크지 않아서 왜냐면 서울에 이제 어쨌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를 텐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 택지 발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증할 수 있는 방향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혹은 이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확 늘려주는 방안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린다선 치더라도 집값 자체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정부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상당히 좀 미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제초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는 없어서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은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안은 바뀔 일이 당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공급 복합.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준하는 어떤 서울에서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과연 다룰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준의 어떤 규제 완화 그리고 방법을 봤을 때는 어떤 토지 소유주들이 그리고 또 어떤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공급 대책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또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집값이 오를까봐 계속해서 안 내리고 있는데 안 내리고는 있지만 영원히 안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있으니까 참 이 정도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걸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참 안정되길 바라긴 하는데 나온 대책만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의 97 대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간 부동산 리뷰니까 주간 시세 살펴보고 가야겠죠. 서울 집값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이번 주는 0.08에서 멈춰섰습니다. 전주와 똑같이 0.08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0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를 보면 이제 강남 4구의 상승폭이 다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다 이 정도 수준이고 상승폭이 확대된 곳들도 강북에 있습니다. 보시면 중구가 0.06에서 0.11로 확대가 됐고 용산도 0.09에서 0.13이 됐습니다. 성동구 지난주 0.19라서 이것도 높은 수준인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 광진구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0.14%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동대문구 0.1%로 확대됐고 성북구도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마포구도 0.08에서 0.12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좀 튈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 일정인데요.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들은 일단 서울에서 홍대 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머로 그다음에 대방역 여의도 도로드 캐슬 이렇게 나오는데 눌러보시면 알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고 투룸, 원룸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방세계 화장실 2개짜리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가 보시면 이거 넣어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은 수원 생활권이신 분들은 수인분당성 망포역 있죠.
이 초역세권에 600가구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섭니다. 이제 푸르주르바크라는 단지인데 요거는 망포역이랑 직결되는 통로도 생길 단지라고 하거든요. 근처에 이제 삼성전자 수원 기흥 사업장도 있고 해가지고 배우 수요가 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84지급이 12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요 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인 97 대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